가격이 움직이는 진짜 이유를 파헤쳐보는 주가 웨일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윤수 에릭의 거장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분기 투자 거장들의 포트폴리오인 13F 보고서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특징부터 말씀 좀 주세요. 네, 우선 132 보고서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운용 자산이 1천억 달러 이상인 1억 달러 이상인 기관들은 의무적으로 분기별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요번에 공개된 포트폴리오는 이제 2분기 25년 2분기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볼 때 주의하실 점이 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2분기 포트폴리오지 않습니까? 이제 해당 분기가 끝나고 45일이 지나기 전에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시차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게 미국 시장에만 상장된 주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이라든지 유럽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라든지 요런 거는 이제 누락이 됩니다. 그리고 파생 상품도 누락이 되고, 그리고 특히 옵션 같은 경우는 내가 옵션을 산 돈인 프리미엄 가격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옵션을 구성하고 있는 기초 자산 가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왜곡이 있다는 점. 그래서 13F 보고서를 볼 때 이 많은 분들이 이거 보고 워렌 버핏 이거 샀으니까 따라 사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왜 샀는지 그 추론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만의 관점을 얻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그리고 이번 분기 이제 거장들의 전반적인 특징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S&P 500 차트인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부분이 2분기거든요. 네. 2분기가 이 트럼프의 리버레이션 데이로 크게 폭락을 했다가 예. 시장이 반등하는 그 시기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거장들이 이 폭락을 매수의 기회로 상당히 많이 삼았다. 그래서 1분기라든지 작년 말 보면은 거장들이 매수에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2분기 들어서 시장이 폭락하니까 적극적으로 특히 이제 블루칩 주식 위주로 많이 매수를 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거장들은 주로 누군가요? 네, 오늘은 이제 워렌 버핏과 또 이 역대 최고의 트레이더 중 한 명이죠. 스탠리 드러켄밀러. 그리고 또 한 명의 어마어마한 거장이 캔 피셔. 이 세 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 먼저 워렌 버핏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워렌 버핏이 이번 분기에 어떤 종목을 주로 집중적으로 사고 팔았나요? 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 차트에 보시는 게 이제 매수 매도 탑 5인데요. 이 UNH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죠. 예. 워렌 버핏이 담은 주식이라고.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 투자의 또 특징이 있는데 애플이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계속해서 지금 덜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매수에서는 지난 분기에는 이제 매도를 많이 했지 매수는 좀 소극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2분기 들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그래프는 이제 워렌 버핏, 이게 버크셔 서웨이의 13F 규모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예. 보시면은 23년 4분기부터 계속해서 이 13F 규모가 줄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다라고 판별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감소폭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이 애플을 어마어마하게 팔았음에도 또 매수 사이즈를 키웠기 때문에 감소폭이 좀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워렌 버핏이 현금 비중을 자꾸 높였다 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불황하냐 걱정도 하기도 했는데, 다시 뭔가 매수를 했다고 하니 그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회사가 유나이티드 헬스라는 회사라고요?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최대 보험사입니다. 근데 보험만 제공하는 건 아니고 이제 본인들이 직접 병원을 소유해서 운영하고 아니면 이제 이 네트워크 협력을 해가지고 네트워킹식으로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처방까지 다 하는, 한마디로 이제 병원과 관련된 거를 다 수직 계열화해서 운영하는 미국 최대 보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네. 이 보험사는 사실 전통적인 산업군인데 갑자기 담을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갑자기 담은 이유가 상당히 이 주가 차트를 보면 더 의아해지는데요. 예. 이 주가 차트는 이제 이 적색이 S&P 500이고요. 이 보라색은 UNH가 포함되어 있는 S&P 500 헬스케어 섹터고, 파란색이 UNH입니다. 네. 보시면은 시장 지수보다 훨씬 더 언더퍼폼했고, 네. 그리고 본인이 포함된 헬스케어 섹터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주식을 왜 샀을까?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지금 주가가 안 예. 좋은 건데라고 이유를 보면은 예. 우리가 보험회사의 지표 중에 손해율이라는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UNH의 손해율을 보면은 그 이유가 바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손해율이라는 거는 저 보험회사가 지급받은 보험료에서
보험금을 얼마나 줬냐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번 25년 2분기의 실적 발표를 보면은 UNH의 손해율이 89.4%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로 받은 것 중에서 89.4%가 보험금으로 나갔다는 건데 이게 전년 동기랑 대비하면은 4.3%가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도 이 손해율이 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왜 이렇게 손해율이 갑자기 높아진 건가 하고 그 이유를 보니까 우선 우리가 보험료를 산정을 할 때 이 회사에서 고객들이 생각보다 우리 예상보다 병원을 더 많이 가고 병원에 가서도 단가가 굉장히 비싼 진료와 수술을 상당히 자주 받았다. 그래서 그거를 예상하지 못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미국엔 메디케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정부에서 UNH에 우리가 한 명당 수가를 얼마 줄 테니까 니들이 보험 커버해줘라고 이렇게 이제 외주를 주는 형식이 있는데 근데 이 정부에서 메디케어 재원을 삭감하면서 이 수가가 하락했습니다. 요것도 이제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예상하지 못하고 보험료를 책정하다 보니까 이 마진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구조적 악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럼 버핏은 이걸 도대체 왜 샀을까? 네. 우선 첫 번째로 이 최근 이 기업이 경영진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예. 이분기에 순이익이 거의 30%대로 감소를 했거든요. 예. 경영동에 대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경영진 교체 후에 하는 말이 이제 내년에 2026년에 보험료를 다시 재산정하니까 네. 그때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요소들을 반영을 해서 보험료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치평가 측면에서 봐도 우리가 이 가치평가에 많이 쓰는 지표 중에 하나가 PER이잖아요. 예. 지난 15년간의 PER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위 25%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위 30% 정도 구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싼 수준에 있다라고 보는 게 좀 워런 버핏의 구미를 당기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우리가 버핏과 보험업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이제 플로트 아니겠습니까? 네. 버핏이 사랑하는 이제 플로트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나서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이 보험금 지급이 정해진 만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보험금을 지급할 때 무슨 이자를 붙여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보험금이 지출되기 전까지 그 현금은 이제 이 보험회사가 쓸 수 있는 현금인데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이거를 공짜 레버리지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좋아한 그래서 보험회사를 선호한 이유기도 한데 그러면은 이 UNH는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플로트를 잘 창출하고 있을까를 보면은 우리가 이 영업 현금 흐름이란 지표를 보면은 예. 플로트를 잘 창출하고 있을까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 그래프는 이제 UNH의 순이익과 영업 현금 흐름과 이제 영업 현금 흐름과 순이익을 대비한 지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순이익 같은 경우는 매출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보험금이 지급이 되면 한마디로 비용 지출이 되면은 발생주의 회계를 따르니까 바로 딱딱 찍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현금 지급은 바로바로 안 나갑니다. UNH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할 일이 생겼다 병원에 그럼 병원에 일단 성급을 어느 정도 주고 예. 나중에 이제 차후에 잔액들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현금이 바로바로 안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순이익은 25 계속 줄어들었습니다만 오히려 영업현금 흐름은 최근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 대비해서 영업현금 흐름이 약 2배 정도 높은 그러니까 플로트를 어느 정도 잘 창출하고 있다라는 게 이 정도면 저평가됐고 보니까 보험회사 이제 이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플로트 창출도 잘하는 거 보니까 이 정도면 버핏의 구미에 당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버핏이 유나이티드 헬스라는 보험회사에 주목한 이유는 구조적인 악재를 개선할 수 있는 경영진 교체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버핏이 원래 좋아하는 또 색깔의 또 산업이라는 특성도 있었네요. 근데 이번에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미국의 주택 건설 업체들에게 또 투자를 했다는 것과 또 철강 회사를 또 하나 투자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버핏의 매수매도 탑5 목록을 보면은 이 버핏의 또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절대 반대 매칭하지 마라. 네. 이 매수매도 탑5 중에서 이제 3개 기업이 매출의 95% 이상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고요. 말씀하신 철광회사 같은 경우는 이 매출의 85%가 북미에서 발생하고 그리고 생산 기지가 43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42곳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미국향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미국에 반대 베팅하지 말라라는 게 이 버핏 투자의 또 특징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버핏이 미국 건설업체 탑5 중에서 3곳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설업체 투자한 지가 꽤 됐는데 이 건설업체에 왜 이렇게 이 탑5 중에 3곳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적극적일까를 생각을 하면은 이 주택 시장에 미국의 이제 주택 공급 추이를 보면은 바로 좀 이해가 되거든요. 요 그래프는 예. 이제 미국의 2000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미국의 이제 주택 공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만 보시면 2008년에 이제 정점을 찍고 2008년이 넘어가자마자 오히려 이 공급 부족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예. 이때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주저앉아서 아직까지 공급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이 미국 주택 시장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급이 부족하니까 미국 이 주택 건설 업체가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의해서 주택 건설 업체를 장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드러켄밀러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드러켄밀러 뭐 버핏이 역대 최고의 투자자라고 하면 드러켄밀러는 역대 최고의 트레이더라고 볼 수 있죠. 30년 연평균 수익률이 30%, 30년 동안 손해를 본 적이 없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데 대단합니다. 그럼 이 드러켄밀러는 뭘 사고 팔았을까? 이 드러켄밀러 요번 2분기 투자의 특징이 있는데 드러켄밀러도 좀 새롭습니다. 지난 1분기랑 작년 4분기에는 계속 그냥 비슷한 종목을 계속 매수 했었거든요. 신규 종목이 없었는데 요번 2분기에는 이 탑5 매수 종목 중에서 4개가 신규 종목입니다. 그만큼 이제 새롭게 크게 베팅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매수한 기업은 어느 회사예요? 네, 인테그리스라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이제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이제 소재 안정성을 담당하는 그런 과학과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드러켄밀러가 최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은 AI 인프라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처음에 투자했었고 예.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광 케이블을 생산하는 기업도 예전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계속해서 AI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고 요것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공정이 점점 더 복잡해지잖아요. 집값을 예. 올려야 되고 AI 때문에 성능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적층하는 것도 좀 더 복잡해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공정이 더 엄밀해져야 되니까 당연히 이 불순물 제거, 소재 안정을 담당하는 요 기업에 대한 수요는 같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으로 보이고 근데 이 기업이 이런 얘기만 들으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이제 관세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이 그래프는 이제 인테그리스의 국가별 매출 비중을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은 대만, 중국, 한국의 비중이 상당히 높죠. 네. 특히 중국, 대만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들어서 관세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 기업의 주가가 상당히 출렁출렁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주가와 뉴스를 좀 대비해 보면은 이제 4월에 이제 리버레이션 데이가 발표가 되고 나서 완전히 폭락을 했고 그다음에 예. 트럼프가 우리 대중관세 유예할게라고 하니까 반등을 하다가 또 이제 실적이 안 좋고 CEO 교체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이 주가가 하락합니다. 그러다가 런던에서 이 미중 간에 이제 상무장관이 만나서 회담을 하니까 다시 오르다가 그러다가 또 다시 이 실적 발표할 때 관세 때문에 우리 안 좋을 것 같아요라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대만 관세가 부과가 되고 네. 그 한미 관세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예. 또 트럼프가 이때 우리 더 이상 데드라인 안 밀어줄 거야. 우리 데드라인 고수할 거라고 하니까 주가가 다시 폭락했다가 최근 들어서 대중 관세 유예할게라고 해서 다시 또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드러켄밀러 같은 경우는 투자자라기보다는 이제 트레이더잖아요. 트레이더니까. 가격 변동 캐치하는. 그래서 과연 드러켄밀러가 이걸 계속 가져가고 있을지 아니면 가격 변동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이 이익 실현을 했을지 요건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묵직해 보이는 회사도 또 이번에 드러켄밀러가 투자한 것 같더라고요. 워너브라더스하고 인스미드 이 회사에는 왜 각각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건가요? 네, 그래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뭐 유명한 회사죠.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워너브라더스랑 디스커버리랑 합병해서 탄생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22년 4월에 합병을 해서 탄생을 했는데, 근데 이 합병 과정에서 500억 달러의 부채가 발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채가 예. 발생을 했는데, 근데 과연 이만한 부채 부담을 할 정도로 이걸 감수할 정도로 그럼 왜 합병을 한 거냐? 예. 엄청난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워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립티드 컨텐츠라고 하죠. 대본이 있는 컨텐츠, 영화나 드라마 같은 여기서 강점이 있고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언스크립티드 컨텐츠, 뭐 다큐나 이런 쪽 대본이 없는 이런 컨텐츠의 강점이 있으니까 우리 둘이 만나면은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하겠다. 특히 이 합병했던 시기가
이 미국의 각 미디어 기업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엄청나게 뛰어들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시너지를 발휘해서 뛰어들면은 엄청나게 좋아지겠구나라고 해서 이런 부채 부담을 감수하고도 이 시장에 뛰어든 건데 성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이제 이 각 스트리밍 서비스의 2020년 1분기부터 24년 1분기까지의 이 점유율을 나타낸 건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보라색 부분이 맥스라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스트리밍 서비스거든요. 보시면 뭐 시장에서 지위가 그렇게 엄청 공고하다고 볼 수는 없죠. 거의 존재감이 없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너지가 상당히 안 좋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가에 바로 나타납니다. 네. 합병 이후부터 이제 올해 6월에 분할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까지 한 3년 2개월의 기간 동안 주가가 마이너스 56%가 됐습니다. 반토막이 더 났죠. 그런데 이제 최근 6월에 우리 분할하겠다. 시너지가 안 난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주가가 다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키밀러는 이 분할 선언 이후에 반등을 분할하면 좀 괜찮아질 거다라고 사실 생각해서 베팅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인스미드는요? 인스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회사인데요. 이제 이름도 어렵습니다. 비결핵 향상균 폐질환이라는 희귀 질환이 있는데 네. 이 희귀 질환 치료제를 상용화한 기업입니다. 근데 드러키밀러 같은 경우는 또 AI 투자와 관련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발전된 AI 기술에 수혜를 받을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네. 뭐 LLM을 만들고 GPU를 만들고 이런 기업들도 좋지만 그런 기업들이 AI 기술력을 끌어올리면은 그 발전된 AI 기술력을 자사에 도입을 해서 비용을 낮추고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발전된 AI 기술에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sek터가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드러키밀러 같은 경우는 이제 나테라나 테바 같은 바이오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특징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인스미드 같은 경우도 AI의 진심인 회사입니다. 구글과 제휴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기업이 단백질 엔지니어링하는 플랫폼을 직접 만들기도 했어요. 상당히 AI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키밀러의 눈길을 끌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켄 피셔의 투자 스타일, 투자 성향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켄 피셔 같은 경우는 뭐 이분도 어마어마한 거장이죠. 특히 그렇죠. 이 켄 피셔의 가장 요즘 주목할 점은 2022년 이후로 예. 가장 적중률이 높은 거장 중에 한 명이다. 그러니까 2022년 하락장이었잖아요. 예. 이제 하락장의 끝에서 이제 반등이다. 이제 상승장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그 흐름을 맞췄고 예. 또 단순히 장 흐름만 맞춘 게 아니라 상승장 초반에는 성장주가 잘 나갈 거야. 특히 이 PR이 높은 고 PR의 성장주들이 잘 나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또 장의 이 스타일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을 상당히 잘 맞췄고 또 연말에는 2025년에는 미국 주식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미국 주식보다는 유럽이나 비미국 주식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상반기에는 미국 주식보다 비미국 주식이 더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흐름도 맞춘 상당히 2022로 적중률이 높은 거장 네. 중에 한 명인데 캠피 이런 이 쪽집게 거장은 어떤 투자를 했냐? 이 매수매도 탑5를 보시면은 이제 매도 같은 경우는 주로 미국의 기술주들을 대형 기술주들을 많이 매도를 했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의 주식들 그리고 가치주들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주식은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유럽 예. 기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매수한 게 이제 캐나다 왕립은행인데 요거만 네. 봐도 이제 가치주를 많이 매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켄 피셔는 그럼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켄 피셔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을 안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 예. 미국 주식도 상당히 이제 여전히 강세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뭐 버블이다, 시장이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켄 피셔는 버블 아니고 하락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왜 팔았을까요? 본인이 이제 미국은 좋은데 네. 나는 유럽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 더 좋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우선 미국보다 비미국에 좀 부정 심리가 강하다. 켄 피셔는 사람들의 부정 심리가 강할수록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켄 피셔 같은 경우는 이 주식 스타일로 보면은 올해는 가치주가 성장주보다는 잘 나갈 것이다. 네. 근데 이 미국보다는 비미국,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가치주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다 보니까 그럼 가치주가 잘 나가면 가치주 비중이 높은 유럽 같은 나라가 잘 나가겠네라는 이제 생각에서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왕립은행 같은 경우도 요 그래프는 이제 캐나다의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 차이를 나타낸 겁니다. 한마디로 장단기 금리 차이를 나타낸 건데 우리가 장단기 금리 차가 은행의 예대 마진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켄 피셔 같은 경우는 은행의 예대 마진이 개선이 돼서 대출이 활성화되면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대출 활성화에 수혜를 많이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나다의 이 장단기 금리차가 최근 역정된 걸 보면은 그럼 가치주가 상당히 좋겠네. 그래서 이제 은행에 이렇게 강하게 투자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급락해도 하락은 아니고 조정이다.
이거 그냥 참고 버티면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하락이 아니고 왜 조정이라는 거야라는 대해서는 캔피셔는 이제 하락과 조정 패턴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조정 같은 경우는 V자다.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어떤 공포스러운 뉴스가 나와서 예. 마치 우리 2분기에 그 트럼프의 리버레이션 데이처럼 급락했다가 네. 또 아무도 모르는 시점에 갑자기 다시 반등해 올라가는. 버리는 게 예. 조정의 특징이고 대신 이 하락장 같은 경우는 패턴이 다르다. 예. 우리가 이제 더 큰 바보이라고 하잖아요. 예. 하락장 같은 경우는 이 내가 산 주식을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을 거라는 예. 기대 때문에 처음에는 하락이 이렇게 완만하게 지속이 되다가 마지막 3분의 1 구간의 하락이 크게 나온다. 그래서 천천히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크게 떨어지는 게 이 하락장이지 갑자기 급락하는 건 하락장 패턴이 아니다라고 아니다. 얘기했습니다. 강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캔피셔는 이런 말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존 네. 템플턴경의 유명한 명언이 있죠. 강세장은 염세주의 속에서 태어나서 예. 이 회의주의 속에서 자라나다가 이 낙관주의 속에서 성숙하고 유포리아에서 죽는다. 근데 지금 이 심리 사이클을 보면은 유포리아 단계는 아니다. 이 행복에 젖은 상태는 아니고 본인이 봤을 때는 지금 미국 시장은 낙관주의 한 초입 정도에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강세장이 끝나려면은 아직 좀 텀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장들 봤더니 아직까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투자 방식을, 투자 대상을 바꿔가는 흐름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윤수 에릭의 거장 연구소 대표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